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경험담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저는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조수석엔 연체 고지서가 쌓여 있고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봐도 콜 알림은 뜨지 않습니다. 32년간 여의도 지점에서 고객들을 맞이하던 제가 지금은 새벽 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역 택시 승강장에서 다른 기사들과 줄을 서 있을 때 뒷좌석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은행 지점장 아니었어?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2억 원을 주고 샀던 강남권 면허는 1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퇴직금 2억 3천만 원은 텅 빈 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1992년 3월 신입행원으로 입사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1년 하던 끝에 얻은 자리였습니다. 은행 로비에서 예금 업무부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께 번호표를 나눠드리고 입출금을 도와드리고 퇴근 후엔 창구를 정산하는 일을 32년간 해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출근해 저녁 6시 30분 퇴근이었지만 실제로는 밤 8시가 넘어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장부를 맞추고 대출 서류를 검토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은행원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나 대리가 되었고 다시 5년 후 과장이 되었습니다. 20년째엔 차장, 25년째엔 부장이 되었고 30년째인 2022년에 여의도 지점 지점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연봉은 7,50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제 삶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대출 심사와 리스크 관리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고객이 대출 신청서를 내밀면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소득, 부채, 신용등급, 담보가치. 그 숫자들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줬습니다. 승인과 거절을 판단하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32년간 수천 건의 대출을 검토했고 부실 대출률은 늘 최하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우리는 결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빚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녀 둘을 키우면서도 대출 없이 살았습니다. 아파트도 현금으로 샀고 차도 할부 없이 샀습니다. 노후 준비도 착실히 했습니다. 개인연금에 매달 100만 원씩 넣었고 퇴직금도 손대지 않고 모았습니다. 제 통장엔 늘 여유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이 형은 정말 모범적으로 산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노후는 문제없다고 믿었습니다. 2023년 5월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지점장님 조기 퇴직 권고 대상자입니다. 58세였습니다. 정년까지 2년이 남았지만 은행은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지점이 축소되고 인력이 감축되고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더 불리한 조건으로 밀려날 게 뻔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32년의 대가였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58세 금융권 출신을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하지만 저희는 젊은 인력을 원합니다. 그 말이 현실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워요. 당신 32년 일했잖아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58세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했습니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는 5년 전 개인 택시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형, 나 요즘 괜찮게 벌어.
한 달에 450은 나와. 저는 놀랐습니다. 택시로 그렇게 벌어?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면허만 있으면 평생 일할 수 있어. 나이 제한도 없고.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개인 택시 관련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면허 가격, 평균 수입, 운행 시간, 고정비.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남권 개인 택시 면허는 2억 원이었습니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택시 기사 평균 수입을 조사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개인 택시 기사의 27%가 연 6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었습니다. 월 500만 원이었습니다. 운행 시간은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이었습니다. 고정비를 계산했습니다. 차량 할부금, 보험료, 유류비, 톨게이트 비용, 정비비. 월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 500만 원 수입에서 300만 원을 빼면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투자 회수 기간도 계산했습니다. 면허 2억 원에 차량 3천만 원, 총 2억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씩 모으면 9년 반이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할부를 쓰면 되니까 초기 투자금은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감가상각률도 조사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는 감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올랐습니다. 10년 전 7천만 원 하던 면허가 지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자산 가치도 있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70세가 되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58세에 저를 버렸지만 택시는 70세까지도 저를 받아줄 것 같았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완성했습니다. 모든 변수를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월 150만 원은 벌 수 있었습니다. 최선의 경우엔 월 600만 원도 가능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400만 원은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개인 택시 한번 해볼까? 아내가 놀랐습니다. 당신이 택시를요?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32년간 리스크 관리했는데 이 정도 분석이면 실패할 리 없어. 숫자가 저를 설득했고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2023년 7월 면허를 샀습니다. 강남구 개인택시 면허번호 3512번이었습니다. 차량은 2023년식 그랜저를 선택했습니다. 3,200만 원이었습니다. 면허 2억 원에 차량값까지 합쳐서 총 2억 3,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5년 할부로 처리했습니다. 월 할부금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첫 달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발했습니다. 강남역, 삼성역, 역삼역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출근 시간대가 가장 바빴습니다. 강남에서 여의도로, 강남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첫 달 매출은 1,100만 원이었습니다. 고정비 300만 원을 빼니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할부금 280만 원을 내고 나니 520만 원이 손에 남았습니다. 둘째 달은 더 좋았습니다. 운행 패턴을 파악하고 나니 효율이 올랐습니다. 매출 1,200만 원에 순수익 550만 원이었습니다. 셋째 달엔 1,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순수익 600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다닐 때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잘 선택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넉 달째, 5달째, 6달째도 비슷했습니다. 월 평균 500만 원 이상 순수익을 유지했습니다. 이 속도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습니다. 콜이 예전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손님을 내려주고 3분 안에 다음 콜이 왔는데 이제는 10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카카오티 앱을 열어보니 블루 택시가 급증해 있었습니다. 지도에 파란 점이 빼곡했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콜이 왜 이래? 휴게소에서 만난 한 기사가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택시 신규 진입자가 너무 많아요. 퇴직자들이 다 택시로 온대요. 플랫폼 수수료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건당 500원이었는데 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작은 차이 같았지만 하루 20건을 태우면 4,000원 차이였습니다. 한 달이면 12만 원이었습니다. 뉴스에서 타다 금지가 일부 풀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빌리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택시 수요가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8개월째 매출은 9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수익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에서 32년간 일하면서 시장 변동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이 줄었고 금리가 오르면 예금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균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2의 IMF 전조증상이라는 걸. 퇴직자들이 마지막 생계 수단으로 선택하는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9개월째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월 수익이 3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류비가 폭등했습니다. 리터당 1,800원 하던 경유가 2,100원이 됐습니다. 한 달 유류비가 400만 원에서 4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도 건당 700원에서 9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루 20건을 태우면 4,000원 차이였고 한 달이면 12만 원이었습니다. 보험료도 월 40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고령 기사 사고율 증가가 이유였습니다. 매출은 줄고 비용만 늘었습니다.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인택시 휴업률이 30%를 넘었습니다. 전국 법인택시 2만 대 중 6천 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서울에서만 개인택시 1,500대가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대구는 택시 5,000대 과잉, 인천은 3,000대 과잉이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면허는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폭락했습니다. 강남권도 1억 8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2억 원에 산 면허가 2천만 원이나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동료 기사들이 하나둘 차를 팔았습니다. 형님, 저 차 팔았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빚만 늘어요. 모두 50대 후반 퇴직자들이었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금융업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택시 시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고장났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비소에서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니 운행 시간을 늘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차 안에서 보냈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올림픽대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비 7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장시간 운전은 피하세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남역에서 은행 후배를 태웠습니다. 지점장님,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15분이 지옥 같았습니다. 집에서도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꼼꼼한데 왜 이렇게 됐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10개월째 카드 대금 연체 문자가 왔습니다. 80만 원을 낼 수 없었습니다. 플랫폼 평점도 4.6으로 떨어졌습니다. 콜 배정이 더 줄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퇴직자들이 택시를 선택했고 그 시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2의 IMF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강남역 택시 승강장에 섰습니다. 앞에 25대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손님이 올라탔습니다. 아저씨, 역삼동까지요. 3,000원이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서 3,000원을 번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 통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당신 허리는 어떠고요? 병원은 가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갈 돈이 없어.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제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축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희끼리 조촐하게 할게요. 축의금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32년 일해서 딸 결혼식의 축의금도 못 주는 아버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중개업체에 전화했습니다. 면허 팔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9천만 원입니다. 1년 전 2억 원에 샀던 면허였습니다. 팔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32년 은행원 생활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할부금 4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손에 남은 5천만 원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이었습니다. 32년간 리스크 관리를 했던 은행 지점장이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1년 만에 날린 것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숫자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59세입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합니다. 시급은 9,500원입니다. 한 달 수입은 150만 원입니다. 32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던 사람의 현재입니다. 편의점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술 취한 손님들을 응대합니다. 가끔 옛 동료들이 들어옵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의 교사 월급이 250만 원입니다. 우리 부부의 월 수입은 4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해지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노후입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진통제로 버팁니다. 딸 결혼식에는 갔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32년 일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퇴직자들이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금융업에서 쫓겨난 50대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택시였습니다. 그 시장이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70%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면허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이것은 제2의 IMF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퇴직자들이 마지막으로 몰려드는 시장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숫자로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고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리스크를 분석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숫자는 시장 구조 변화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퇴직자가 동시에 같은 시장으로 몰려든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공급 과잉이 얼마나 빨리 시장을 무너뜨리는지 몰랐습니다. 체력 한계도, 체면의 무게도, 가족의 고통도 숫자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면허 가격이 높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신호입니다. 숫자만 믿지 마십시오. 시장 구조와 변화의 속도를 보십시오.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은 장점이 아닙니다.
고령자들이 모두 몰린다는 뜻입니다. 과잉 공급은 필연입니다. 퇴직금을 한 곳에 쏟아붓지 마십시오. 저는 1억 5천만 원을 1년 만에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제2의 IMF가 오고 있습니다.